248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매장과 하치장.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나오긴 하는데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아마 헷갈리실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직매장이 있고 하치장이 있는데,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업자가 맞아요. 네, 왜 맞냐면 직매장이라는 게 직접 매장을 운영하니까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고요. 사업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업장.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냐면 하치장의 뜻은 보관만 하는 곳이 하치장이거든요. 그럼 보관만 하고 있으면 사고 팔진 않잖아요. 사고 팔지 않으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매장을 운영하니까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매장 가서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직접 매장을 운영하니까 유통 단계가 짧잖아요. 유통 단계가 짧으니까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직매장 가서 사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매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유통 단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 내셔야 돼요. 부가세.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임시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박람회.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짧게 하잖아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나 이틀 막 이렇게 짧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박람회에서도 사고 팔거든요, 계약하고.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팔고 계약하니까 뭐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 근데 어떻게 걷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 사업장에 뭐 시킨다고요? 포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이 임시사업장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잠깐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막말로 하루 하는 것 때문에 사업장 냈다가 사업장 없애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다 포함해서 세금 내게끔. 그래서 박람회 가서 신용카드 긁어보시면 어떤 데는 거기 영수증에 주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인천에서 결제를 했는데 거기 밑에 주소 보면 부산인 곳들도 있어요. 왜냐면 부산 업체에서 인천 와서 물건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박람회를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사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짧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포함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신고 및 납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 거예요? 아니죠.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목표는 뭐냐면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요거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대대손손 물려주자. 만약에 이런 게 목표였으면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회사 차리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해서 잘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왕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해서 떼돈 버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앉아만 있는데도 돈 들어오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내가 꼭 장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주 목표가 이제 결론은 뭐를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사를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만 줘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치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치킨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BHC인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수수료를 뛰어가는 걸로는 탑3 안에 들어간대요. 30%인가 40% 뛰어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킨 3만원짜리 하나 팔면 거의 9,000원 돈을 뛰어가요. 본사에서. 그래서 스타벅스보다 뛰어가는 수수료가 더 세대요. 스타벅스가 한 15%인가? 20% 정도 된다라고 치면 거기 BHC 그 치킨 회사 있잖아요. 거긴 30% 가까이 뛰어간대요. 그리고 랭킹 1위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수수료로 꽤 많이 뛰어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사업장을 내가 5개를 갖고 있어. 그럼 원칙은 5군데에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납부만 한다. 총괄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고하자. 근데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불편하니까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자. 근데 신고를 따로따로 하는 게 또 불편하니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자. 한 군데에서 하자.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요거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편의점도 보면 바코드 찍으면 그 데이터 모아놨다가 본점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요즘에 요게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 모아놨다가 그 다음 연도에 뭐 프로모션 같은 거 하잖아요. 2+1 같은 거. 그것도 다 회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데이터 받아갖고 요 시즌 되면은 요게 많이 나가는구나. 요 시즌 되면은 저런 게 많이 나가는구나. 이거 다 데이터 뽑아갖고 그때 맞춰서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절대 없어요. 요걸 가지고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2 이상의 사업장.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장사가 잘 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일 때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만 그냥 한 군데에다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졌을 경우에 원래는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신고만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어디에서 하자? 주된 사업장에서 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사업장 무슨 납부예요? 총괄 납부.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총괄 납부의 신청이라고 있어요. 무슨 납부의 신청이요? 총괄 납부의 신청. 거기 보시면 20일 전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9월 달에 내가 만약에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그 2기 확정이 언제부터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이 되기 며칠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20일 전에. 왜냐면 국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인정이 안 되냐면 9월 말에 가갖고 저 다음 달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할게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금 관련된 서류들은 요게 많아요. 며칠이요? 20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20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런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사업자 등록증 있죠.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일. 그래서 이 서류 관련된 것들은 20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20일도 좀 봐두시고.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인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승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고는 뭐냐면 신청만 하면 돼요. 승인은 뭐냐면 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신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된대. 그러면 서류만 내면은 다 할 수 있는 게 신고고, 승인은 내가 서류를 내면 그거를 보고 거기 담당자가 봐서 이거 해줘도 되겠다. 그러면 승인을 내주는 거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승인을 안 내주는 거. 그래서 승인이 더 어려운 겁니다. 신고보다는. 신고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승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이런 쓸데없는 걸 내요. 제가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20일까지는. 왜냐면 날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근데 막 승인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험이 그런 거 위주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건 솔직히 저쪽에서 그렇게 내면 되거든요. 세무사 시험에 이게 신고냐 승인이냐 이런 거 내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시험은 그런 건 아닌데 종종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249페이지 밑에 잠깐만 볼게요. 밑줄 쳐져 있는 거. 총괄납부 사업자는 납부와 황금만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는 따로따로 한다고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업자가 10개면 사업자 등록증을 10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로 하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몇 부만 있으면 업무 처리가 가능해요. 한 군데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 원칙에 따라 원래 사업자별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회사 들어가시면 ERP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로 취업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회계 파트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하나만 쓸 줄 알면 나머지는 시간 차이지 다 똑같아요. 내용들은 뭐 거래처 넣는 거 똑같고, 근데 이제 나를 도와주는 게 맞냐 나를 도와주는 게 적냐 그것 차이지 기본적으로 쓰는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회계 프로그램들은 다 차변 아니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좀 다르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하나만 잘 다루시면 나머지들은 회사 가서 조금만 연습하면 다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계 프로그램은 저도 한 8가지인가 10가지 써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뭐 더하기를 눌렀을 때 000이 뜨냐, 그 다음에 분계할 때에 기본적인 분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넣을 때 기본 분계 뜨죠. 제품 매출의 원재료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차대반만 넣을 줄 알면 웬만한 거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도와주는 게 맞냐 적냐 차이더라고요. 저도 싼 것도 써보고 비싼 것도 써봤어요. 3만원짜리도 써봤는데 싸면 쌀수록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날 도와주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넣는 거 빼놓고는 날 도와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모르더라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좀 더 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요즘 요거 많이 써요. ERP. 그래서 E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회사 관련된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그게 ERP예요. 그래서 ERP 만든 사람이 이거 왜 만들었냐면 저것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해요. 저도 이거 자격증은 있는데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분명히 인수인계자가 있다 그랬는데 가보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왜냐면 이제 좋게 그만뒀으면은 인수인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좀 안 좋게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인수인계 안 해주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고, 아니면 인수인계가 하루 만에 끝나, 하루 이틀 만에 끝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ERP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인수인계나 이런 걸 할 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다 넣으면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 데이터만 보고도 그 다음 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ER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거예요. 이게 말 되게 멋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말 멋있죠? 한국말로 하면.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관련된 거는 컴퓨터에 다 넣자. 그래서 나사 하나부터 해서 다 넣는 거, 요거를 ER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배우시면 ERP 프로그램 2급 정도는 따실 수 있는 수준은 돼요. 1급은 조금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2급 정도는 한 일주일이면 자격증 딸 수는 있는데 꼭 따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학원에서 막 1년씩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많지 않지만 1년씩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신 분들은 빨리 부딪히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부딪히고 깨지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다른 사람들이 해준 얘기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 파트 괜찮대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얘기 뉴스에 계속 나올 건데 최근에 또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 프로그래밍 배운 사람들 후회하고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뉴스에 나오는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네이버에서 1억 이상 준대. 카카오톡에서 1억 이상 준대. 이런 얘기 많았죠. TV에.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품 꿈을 안고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학원 가서 막 3개월, 6개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요. 그쪽 파트에서 탑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1억 이상 받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쪽이 단점이 뭐냐면 야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꼭 회사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할 때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 꼭 보면 TV에서 이만큼 번대요, 누가 이만큼 번대요, 그거는 그냥 탑 얘기고 어딜 가든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 강사도요 잘 나가시는 분들은 몇십억 몇백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최저임금이거나 아니면 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벌거나 중가운데쯤 되면 한 5천 이상 벌거나 대부분 그렇지 절대로 다 1억 주고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떤 일자리 알아보실 때에도 주변에 그쪽 관련돼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저기 그 고소차라 그래서 스카이차라 그래서 저거 다는 거 있죠. 간판 다는 거. 예, 저 아시는 분이 있어갖고 한번 물어봤는데 일만 많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이라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든지 사업은 본인이 영업력이 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영업하고 큰 관련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사업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 누가 계속 나를 도와주겠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가족도 계속 도와줄까 말까인데 남이 나를 계속 도와줘?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뭐냐면 더 많이 알아보란 얘기예요. 많이 알아봐도 사기당하고 많이 알아봐도 힘든데 어떤 분들 보면 옆에서 누가 살살살살 긁으면 귀에다 소곤소곤 얘기하면은 맞아,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돈이라는 건 반비례해요. 내가 노력해야 이게 쫓아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전에 가능했었던 적이 조금 있었죠. 코인으로 돈 버신 분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 샀는데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실제. 예.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돈 더 잃었어요. 왜냐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측 잘못해갖고 망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도 그냥 부동산 샀는데 돈 번 사람도 많아요. 공부해서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히잖아요, 시기 자체가.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조금씩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어디 갔냐, 저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장에 보시면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본점이고 법인은 본점이고 개인은 뭐예요? 주사무소. 지점 안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 지점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지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사업자 등록, 요건 좀 쉽게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셔야 돼요. 20일. 근데 왜 그러냐면 세법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 전까지 공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둘 다 20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을 차리면 커피숍 차립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커피숍 차릴 때 커피 머신도 사야 되죠. 책상 의자도 사야 되죠. 여러 가지 집기류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기류 안에 다 부가세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법에서 이 사람이 그 사업하기 전에 그 집기류를 먼저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역산이라는 건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서 20일 전까지는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요. 네. 근데 미리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먼저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준비물 같은 것들.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원두커피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네. 컵도 사야 되고. 근데 이 물건 가격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나중에 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매입세액으로 빼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해서 20일 전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왜냐하면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일이 중요합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우리 예전에 푼 문제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120개 이론 문제 푼 거 있잖아요. 거기에 60번이 요 문제예요. 역산해서 20일. 하도 많이 풀어갖고 번호도 요건 기억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네 번째 줄에 2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까지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전산회계 1급 최근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원래 법 바뀌면은 그 당해년도에 한 문제씩은 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은 며칠이에요? 2일이에요. 이거 제가 예상하는데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1일로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예. 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이 사람 관련된 신상이 그 공무원 컴퓨터에 다 나와요.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발행해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바지 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바지 사장을 왜 두냐면 원래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다. 왜냐면 문제 있는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왜냐면 문제 있는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증 내주면 이 사람이 이 사업체 갖고 또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바지 사장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바로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통신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며칠로 바뀌었어요? 이틀로. 그리고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몇몇 업종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전 직종을 다 인터넷으로 받는 상황도 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대출도 아파트 매매 대출도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통신이나 이런 게 아니면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엔 무조건 가갖고 서류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갖고 올려만 주면은 거기에서 바로바로 허가 내주고 이런 시스템들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질 거예요. 그놈의 빨리빨리. 그래서 앞으로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뭐든지 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거 외우실 거예요. 추후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지금 250페이지예요.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세액. 요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추후에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요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실무 가셨는데 세금계산서를 진짜 빨리 보내야 돼. 그럴 때는 여기만 채우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여기를 안 채우면 안 돼요.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대리점 가서 계약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형광펜으로 찍찍찍찍찍찍 그어주고 우리한테 서류를 줍니다. 여기에다 뭐 하래요? 쓰래. 그래 그거 쓰다가 우리가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이 칸은 안 써도 돼요? 물어봤더니 안 써도 된대.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걸 무슨 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 받을 때 빠지면은 여기 써주셔야 돼요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이건 서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갔는데 진짜 급해. 그러면 요 네 가지만 채워갖고 세금계산서 보내주면 인정이 돼요.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실제 회사 가시잖아요. 칸이랑 칸은 다 채워요. 그래서 지장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소 잘 나와요. 여기 주소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없어도 지장은 없는데 시험에서는 주소도 종종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주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25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기 신청일 당일이라고 있거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호. 동그라미 1번에 상호. 그래서 여기 있어요. 상호. 그래서 상호 빠지면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사이버몰의 명칭이 있죠. 요게 뭐냐면 뭐 네이버, 다음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이버몰의 명칭입니다. 네이버 회사 이름 네이버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 명칭이 네이버지 NHN 커뮤니케이션즈인가 어쨌든 그래요. 이름 달라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열어놓고 제일 밑으로 내리면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아니에요. 다음도 다음 아니에요. 회사 이름은. 근데 우리가 사이버몰의 명칭을 회사 이름처럼 쓰죠. 그 다음에 거기 도메인 이름이라고 있어요. 도메인 이름이 뭐냐면 이게 도메인 이름이에요. www.naver.com. 그 다음에 www.다음.net.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뭐라 그래요? 도메인 이름.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저 도메인 이름 갖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 이름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되면은 바로바로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기재 사항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251페이지 위에서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3번, 4번. 시험 문제는 그 3번, 4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나머지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요 3번, 4번이 잘 나와요. 근데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건 정정사유거든요. 거기에서 251페이지 위에 있는 걸 정정사유라 그래요. 무슨 사유라 그래요? 정정사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정정이거든요. 근데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이에요. 폐업사유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인을 바꾸냐, 개인을 바꾸냐, 거기에 따라서 고칠 거냐, 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개업할 거냐, 이게 나눠집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잠시만 봐보세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근데 개인은 무슨 세 내죠? 소득세 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내는 세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국가에서 봤을 때. 왜요? 내는 세금이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개인은 누가 사장님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이 인적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인적공제가 뭐냐면 가족이 몇 명이냐,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가족이 뭐 할 수도 있죠?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 사장님이 가족이 한 명이야. 그래서 가족이 한 명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바뀐 사장님은 가족이 10명이야. 그러면 가족이 10명이니까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죠? 적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세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는 세금이 똑같으니까. 근데 개인 회사는 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요것 때문에, 인적공제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몇 명이냐, 가족이 몇 살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내는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근데 저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 근데 원래 요것도 개인 사업자긴 합니다. 요거는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상속하고 증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상속받으면 돌아가신 분 관련돼서 세금 다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받아서 사장님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는 세금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근데 증여를 받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개인 사업자일 때 원래 사장님은 혼자였어. 근데 새로운 사장님은 자녀가 3명 있어. 그러면 내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 바뀌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나 혼자 살아. 근데 사장님 바꿔도 상관없대. 그러면요, 세금 낼 때쯤 되면 최대한 주변에서 아니면 돈 주고라도
가족이 많은 사람을 섭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금 낼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을 바꿔요.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그런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세금이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그럼 이때만 되면 이제 가족이 많으신 분을 찾아서 사장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겠죠.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문제예요. 왜냐면 법인세는 안 바뀌는데 개인은 소득세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 빠르면 요번 주 금요일, 늦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배울 건데, 그 가족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가족의 나이가 몇 살이냐, 가족이 돈을 얼마 버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인적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들어갔는데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 근데 나는 혼자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가족이 많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만들 때 이런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족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쓸 거야. 그 다음에 혼자면 돈을 적게 쓸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혼자여도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혼자라 그래서 무조건 적게 쓴다가 아니고, 혼자면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게 쓸 확률이 뭐하죠? 높죠. 근데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베이스로 세법을 만들 때, 소득세를 만들 때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거둡시다. 왜요?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혼자 살면은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덜 써도 살아갈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세법이에요. 소득세.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인적공제.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날이 안 오면 좋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속을 받을 거냐, 상속을 안 받을 거냐,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언제 상속 받으시면 되냐면, 상속 받는다는 요때 상속 받는 거예요. 자산이 부채보다 뭐 할 때요? 클 때.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이 10억이고 부채가 3억이야. 그리고 10억에서 3억 빼면 얼마 남아요? 7억 남죠. 그럴 때에는 상속을 받아야죠. 그리고 상속 받으면 부채까지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았다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실수록, 이건 돈 쪽으로만 봤을 때예요. 다른 거 다 빼고 돈 쪽으로 봤을 때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실수록 자산이 얼마 있으신지, 부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집안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덜 친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 요 정도 있고 부채 요 정도 있는 것 같아. 난 정확하진 않아. 그러면 장례 치르신 다음에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 행복복지센터가 어쨌든 거기 가셔서 우리 부모님 관련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재산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서류 뭐뭐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떼어서 주면은 거기에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안에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 관련돼서 재산 상태를 다 뽑아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어쨌든 정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몰라 그러면 동사무소 가셔서, 옛날 동사무소 가셔서 데이터 뽑아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해줘요. 국가가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상속 포기해야죠. 뭐가 더 많을 때요? 부채가 더 많을 때. 그 다음에 한정상속이라고 있어요. 요건 언제 하는 거냐면 물음표일 때. 나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한정상속이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갖고 써달라 그러면 써줘요. 수수료 한 3, 40만 원? 한 4, 50만 원 정도 받을 건데, 본인이 쓰셔도 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써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본인이 쓰려면 다 찾아봐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한정상속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갚는 게 한정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재산은 1억이야.
근데 부채는 모르겠어. 근데 왠지 부채가 많을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요거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1억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채가 5억이 나와도 1억만 갚으면 돼요. 그걸 무슨 상속이라 그래요? 한정상속.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들이 잘 선택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게 많으면 받으시고 네, 부채가 많으시면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애매하면은 여기로 가세요. 그러면 한정상속 하시면은 내가 받은 만큼만 갚으시면 됩니다. 전 계산해봤는데 이쪽이에요. 아직은 이쪽이에요. 네. 왜냐면 이거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또 어떻게 바뀌실지 봐야죠. 근데 아직은 받는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얼마 갖고 계신지 제가 거의 90% 이상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한테는 얘기 안 해도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동생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동생이 입이 좀 방정이라 남자인데 걔 좀 이쪽 저쪽 가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갖고 중요한 얘기는 저한테만 하시는데 아직은 자산이 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무슨 상속 받으시라고요? 한정상속. 저도 예전에 전 상속세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한정상속 뭔지 몰랐었는데 뉴스 보다가 저기 LG였나 CJ였나 거기에서 그 회장님이었나 어쨌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정상속 받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빚이 100억인데 재산은 10억인가 밖에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이잖아요. CJ 그쪽이면. 근데 대기업에서 상속 포기했다 그러면 없어 보이죠. 맞죠? 그래갖고 한정상속 신청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한정상속이구나 그때 알긴 했는데 또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요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25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미등록 시 제재 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하시면은 거기 밑에 미등록 가산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몇 프로만큼 가산세 내셔야 돼요? 1%. 근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신호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거기 밑에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